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개관식을 거행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1926년부터 32년까지 가장 오래 사용됐던 건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본거지인데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과 윤봉기를 사해 의거를 준비한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혼이 깃든 장소를 찾았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이승만, 박은식, 이상용, 김구 선생의 후손과 기념사업회 대표 등과 일일이 악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희망을 주도했던 역사적인 장소에 참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 뿌리와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명록엔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내겠다며 의미심장한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은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전시설계 최종안을 확정하고 중국이 7억 원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 관람 환경을 개선하면서 이뤄졌습니다. 1993년 민간에 개방된 청사는 연평균 20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과 협조해 중국 내 독립항쟁 유족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포 오찬 간담회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잇따라 참석한 뒤 오후 늦게 성공적인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육군 17사단 공병대대가 평소 훈련에서는 제약이 많은 실물지뢰와 폭약 폭파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종류별 폭약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하며 폭파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체득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M19 대전차 지뢰가 폭파되자 굉음과 함께 흑파편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적이 매설해 놓은 지뢰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포민수-2가 철조망 지대로 발사되고 잠시 뒤 폭 2m의 개척로가 만들어집니다. 육군 17사단 직할 공병대대는 장병들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물 폭파 위력 시범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 사용된 폭약은 지뢰류와 장애물 개척 장비 등 모두 11종.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 등 국지적 위협이 대두되면서 공병대원들의 실전적 전투 감각을 키우고 폭발물 즉각 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영내에서 교보지를 이용한 모의 훈련을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실물 폭파 위력 시범을 통해서 전 장병들은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실물을 다룸으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실물 폭파를 참관하고 폭약에 따른 위력을 느끼며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실물 폭파 위력 시범 훈련을 통하여 보니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겼고 분대장으로서 교육 훈련을 할 때 분대원들에게 경각심과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멋지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군 장병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폭파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실전에 강한 폭파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여군 창설 65주년을 맞아 양성평등의 군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후반 각지의 여군과 여군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여군 인력은 전체 군 병력의 1%, 올해까지 장교 정원 대비 7%와 2017년까지 부사관 정원 대비 5%로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아직 군에서 여군의 입지는 좁은 편입니다. 국방부가 여군 창설 65주년을 맞아 군내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진단해보고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감소했지만 군내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여군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훈련이나 작업을 암묵적으로 남군의 몫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교육과 간담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은 외국군의 여군 운영 실태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도 여군 인력 활용 지침 등을 재검토하고 공정한 보직 관리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육군 1군 사령부 인사근무과장 김인건 대령은 여성을 간부뿐만 아니라 병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국방 여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4일 오전 황우웅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여군 창설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국방 여성정책 근무유공자에게 국방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진 호국 용사의 유해를 찾아 모시는 임무는 군복 입은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인데요. 육군 5사단은 지난 3일 국민과 함께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5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3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개토식은 땅의 문을 연다는 뜻으로 유해 발굴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고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부대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개토식에는 정진경 육군 5사단장을 비롯한 6.25 참전 용사와 유관 기관장, 지역 학생 등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아직 땅속에 있는 분들 뼈 빨리 발굴해서 유족들한테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진경 사단장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선배님들의 끝없는 투혼으로 조국을 지켜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대는 오는 7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연천 신서면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 발굴팀과 사단 장병 150여 명을 투입해 유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배 호국 용사의 유해를 찾아 모시는 임무는 군복을 입은 우리 후배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숭고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분의 유해까지 반드시 찾아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개토식 전 행사로 군 장비와 물자를 전시하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특공무술 시범과 의장대 공연도 펼쳤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전남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전남 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2일 순천시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문을 연 전남 국방벤처센터는 국방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전남 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발해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품원은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과제 발굴, 국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전남도청은 벤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벤처센터는 향후 전남도에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조선과 소재 분야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품원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8개 지자체와 협력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약 6,800억 원의 매출과 함께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감시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해 협력한 방산업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한 가운데 육군 군수사령부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해 예방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군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포병 탐지 레이더 전문 업체인 LIG 넥스원과 사브 한국지사에 긴급 정비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LIG 넥스원과 사브 두 업체는 군수사령부가 요청한 지난달 21일부터 전방 현장으로 이동해 장비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육군 군수사령부는 장비 가동 상태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준 방산업체 관계자를 부대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탐방 독립기념관 시간입니다. 독립기념관 전시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전시관과 사전시관을 연이어 정리해봤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의의 함성, 함께 들어보시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한말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극적인 무장투쟁인 의병 전쟁과 실력을 키워 일본을 극복하고자 한 애국 개몽 운동인데요. 삼전시관에서는 당시 인물 모형과 악수를 하면 자세한 설명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의병은 크게 세 개의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초기라고 한다면 1895년에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선거가 단발령의 공포, 이때 많은 유림계층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제로 박탈을 해가는 을사늑약이 강제가 되면서 이때 평민의병정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1907년에 차관 정치를 이룩하기 위한 정민칠조약이 강제가 되고요. 이 정민칠조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많이 의병 쪽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의병들의 주력 무기는 화승총. 화승이라는 화약 심지에 불을 붙여 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명이 발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4명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조준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이 화약을 넣고, 한 사람이 총알을 넣고, 마지막 한 사람이 이 화승에 불을 붙여줌으로써 발사가 되는 총이 되겠는데요. 이 화승총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습한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사용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는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재판장에서의 당당한 발언을 들어보면 그의 의지와 기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안중근을 사형에 언도한다. 일제법에는 사형보다 더한 형은 없는가? 대한제국 정부는 당시 1년 예산과 맞먹는 거액을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들여오게 됩니다. 늘어나는 나라 빚을 갚기 위해 2천만 동포가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에게 차관 명목으로 가져다 쓴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활발히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도 이 같은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1997년 다시 한번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던 IMF 사태 때 전 국민이 참여를 했던 금모으기 운동도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국민의 애국심이 담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독립기념관은 생생한 역사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이 중국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가 없다 보니까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의 역사나 아니면 투쟁의 역사를 가르쳐주러 독립기념관에 왔습니다. 이어진 사전시관은 한민족이 펼친 최대의 독립운동 3.1운동을 주제로 한 곳입니다. 1910년 이후에 있었던 우리의 독립운동의 성숙 과정,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와 파리 강화회의에서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종료에 따른 문제 처리 등 이런 문제들이 3.1운동의 배경이 되었고, 특히 1919년 고종황제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3.1운동이 발생되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의의 함성은 이윽고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갑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3.1 만세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원산, 평양 등지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각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3.1운동은 그 당시 3월 1일뿐만 아니라 약 4월까지 하루에 수차례의 독립운동이 시골 장터나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1 정신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깨웁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반영운동을 비롯해 필리핀과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1운동에는 그 당시 2천만 우리 민족 중에 200여만 명이 참여한 가장 큰 대표적인 우리 민족운동이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지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도 함께한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국내 정세랑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이거는 저희가 비폭력으로 할 수 있는 저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 그런 독립운동이어서 매우 뜻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뜻은 하나였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와 환중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와 함께 이어지는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이고 동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도 참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측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특히 한일 정상이 근본 항일 전승기념 행사를 둘러싸고 보인 엇갈린 행보에 시선이 쏠립니다. 아베 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국 방중을 포기했으나 박 대통령은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등 서방이 불편한 시각을 보여온 군사 퍼레이드까지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일 관계 진전에 따른 한국 외교의 고립론까지도 제기했지만 아베 총리가 결국 대중 견제를 위한 미일 공조라는 전통적 구도에 머무른 반면 박 대통령은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해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입장 조율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데 미국 조야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될 수 있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을 어떻게 불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미 측과 군사 퍼레이드 참관을 포함한 전승 행사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임을 강조하였고 전략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충분하고 완전한 소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열병식 참석 직전인 8월 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북극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이어 10월 16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설명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일찌감치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발표 이후에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 참석 여부에는 신중을 기한 것도 미 측의 정서를 감안한 배려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방중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우선 한중 간의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대내외에 증명함으로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중 간의 주요 안보 이슈인 북핵과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 유도에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10월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한중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비핵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대내외적 체면을 살려주고 최고 지도자 간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우호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대중국 경사를 우려하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 그리고 대북한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본 방중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 이익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인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키고
외교적 주도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희망을 주도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방명록에는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글을 적었는데요. 순국 선열들의 목숨으로 일궈낸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 가운데에는 푸른 제복을 입고 당당히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